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갤럽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MBS에서는 동률,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한 주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현안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 혼선 중으로 보입니다. 네. 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고 또 여전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윤심 파장 논란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위기감에 따른 지지율이 더 내려가면 국정 운영이 또 마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에 따른 60대 이상 또 이 대구 경북 그리고 이 주부층에서의 결집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 민생 행보에 따른 부분적인 지지율에 좀 긍정적인 영향, 부분적인 영향도 반영되는 그런 혼선의 이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선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후로 경제와 민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이 서민과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 향후 지지율 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일단은 이제 민생 행보에 총력 기울이는 거는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근본적인 일단 우리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아직도 좀 불분명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경제, 민생, 물가가 19%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그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금융권의 그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나라는 물가 좀 안정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네. 이게 민생 행보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거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인지 대통령이 그 상반기에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고 요금을 묶어놓은 이 포퓰리즘의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거는 이게 좀 다른 모습인데 여론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여론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랬어야 했었다라는 반응이 대체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이유는 지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 챙기기 행보가 단순히 이 MZ세대나 또 여성, 중도층과 무당층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MZ세대, 2030세대 또 중도층, 무당층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그 이전에 지금 난방비나 또 생활비, 생계와 관련되는 이런 민생 관련되는 비용은 심지어는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 또 60대 이상, 또 자영업층까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네. 만큼 지금 대통령이 오히려 이전 정부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통신비까지 또는 은행의 경우에도 성과급 돈잔치다. 이렇게 해서 금리 전환을 해라. 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라는 것은 긍정적인 행보로 봐야 되겠죠. 이 와중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좀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요. 네. 향후 남북한 긴장 국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이게 김정은 지금 위원장이 기습 명령을 통해서 발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강경 대응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제스처들은 대화를 좀 복원하라는 그런 또 하나의 시그널로도 읽힐 수가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올 초에 그 통일 급작스럽게 올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어떤 그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휴민트를 중심으로 한 대화 채널의 복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마 이거는 이제 통일부에서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여서 이 어떤 강경한 입장 외에 이 대화와 어떤 그 화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작업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살펴보죠. 예. 4명 후보군으로 압축된 상황이어서 지금 선거전 치열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니까 MBS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선두를 달렸고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국민들 헷갈립니다. 네. 누가 선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혼전인가요? 저도 헷갈리는데 이건 조금 이제 조사 방식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우리 MBN 시사 스페셜 시청자분들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김기현 후보가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더 당심에는 앞서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큼 이런 결과가 혼란스럽게 나오는 이유는 전당대회가 못마땅스럽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보여주실 네. 수 있으면 MBS 4개 여론조사기관의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RS는 대체적으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의 순서인데 이 경우를 보시면은 안철수, 김기현, 황교안, 천하람입니다. 계속 그래프 유지해 주시면 자 응답을 안 한 비율이 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10명 중 3명 정도가 돼요. 네. 그 이야기는 궁극적으로는 김기현 후보 쪽에 조금 무게를 싣고 있다 하더라도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면접원에 따른 조사거든요. 그런데 면접원이 물어봤을 때는 김기현 하고 선뜻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ARS 조사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는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자동응답 ARS 조사이든 면접원에 대한 조사이든. 그런데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면접원 조사를 하면 김기현 후보는 뚝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지금 전당대회가 못마땅스러우니까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윤심이 실려 있는 김기현 후보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른바 우리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노엘렌 오이면 교수의 침묵의 나선 이론 현상이 네. 이 국힘 전당대회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투표율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자칫 이렇게 되면요. 자꾸만 지금 두 가지 변수인데 하나는 국민의힘 전대가 파장을 겪고 있는 거. 심지어는 네. 대통령 명예 당대표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지금 모바일로 인정을 해야 할 수 있는 투표 방식이 살짝 절차가 있거든요. 네. 이걸 또 번거롭게 생각한다면 아유 굳이 뭐 이게 전당대 내가 왜 해? 이런 식이 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는데 역대 우리가 직전 전당대회 이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투표율이 한 30%대밖에 안 됩니다. 네. 지난 2021년 6월 11일에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가 돌풍을 일으켰던 그 전당대회는 투표율이 45%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관심이 더 모아지면 한 50%대 이상 되느냐 했는데 자칫 이런 식으로 파장을 겪으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조금 네.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네. 이재명 변수가 등장하면서 모든 이슈를 다 빨아당기는 블랙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국힘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천하람 후보의 지지율 상승도 눈에 띕니다. 일부 네. 조사에서는 천 후보가 3위로 급부상한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안철수의 양자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지금 변수가 되고 있고요. 그 어떤 조사에서는 전체 값에서 천하람 후보가 1위를 한 조사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그 표심을 상당히 지금 뺏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캠페인에 계속 끼어들면서 이준석 대표가 감독인지 주연인지 조연인지 좀 명확하지 않은 굉장히 과도한 그 인터뷰 등을 통해서 천하람 후보의 이미지가 이준석 후보와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국민의힘의 그 주류층인 그 당원들의 좀 불만이라든지 좀 이거는 이 천하람 후보를 밀으면 좀 안 되겠다. 또 다시 당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구도에 지금 안철수 후보 표를 뺏어오면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20% 중반대까지 오는 데는 천하람 후보의 어떤 표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의 캠페인이 이게 끝까지 이제 2위를 넘어선 1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유승민 전 의원 지지층 절반 가까이가 천하람 후보 지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죠. 네. 유 전 의원 지지층이 천 후보로 옮겨간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많이들 그렇게 예상들 하셨을 텐데 반윤핵한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워낙 가까운 사이이고 이른바 친유승민 지지층이 친이준석계로 옮겨왔다. 친이 전환 현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반윤 정서가 함께 결합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대구 경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지만 우리가 전체 응답자들 이렇게 결과를 항상 볼 때 보면
이 MZ세대 2030 또 수도권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네. 자, 이 지지 기반이 이른바 이번 전당대회를 우리가 일컬어서 M여수 전당대회다. MZ세대 여성 그리고 수도권 이 지지층들이 천하람 후보 쪽으로 옮겨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의 표심은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세 명에게 공이 20%씩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경원 전 의원 지난 7일 김기현 후보와 오찬 회동을 한 뒤에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김 후보 지지 선언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김나 이른바 연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1위를 달렸던 후보이기 때문에 이게 네. 김나 효과가 있었다면 아마 김기현 후보가 50%에 근접하거나 살짝 넘어가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 나경원 후보의 그 표는 좀 골고루 이제 전체적으로 전 연령, 전 지역에서 받고 있었는데 특히 60대 이상층에서 좀 많이 받았고요. 수도권 표심은 꼭 김기현 후보에게로 이동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60대 이상 표는 좀 김기현 후보에게 갔지만 나머지 표심은 또 이렇게 골고루 안철수 후보에게도 좀 가고 천하람 후보에게도 가는 이런 그 분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 나경원 그 후보와의 단일화 연대 효과는 이제 이미 반영이 다 돼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그 어떤 그 웃는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지지했던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실망감을 또 주는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기권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은영 소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분석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른바 연대 이야기하고 단일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래 연대 선언하고 김황연대, 김기현 황교안 연대, 천안 연대, 천하람 안철수 연대 이러면 서로 간에 묶이게 지지세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 30여 년간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보면 단일화를 이야기하거나 연대를 이야기할 때 사람이 먼저 서로 유기적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지지층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나연대 이른바 김기현 나경원 연대도 두 사람이 뭔가 정서적으로 결합되는 게 첫째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뭔가 좀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을 이끌고 가는데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전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이제 결합되면서 당원들을 묶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서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잘 안 뭉친다 지지층들 네.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 여성 당원 결집을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가졌거든요. 곤혹스러웠는데 이 여성 또 당원들이 여성 지지층들이 여성 후보라고 해서 잘 지지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합이 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 사람들 간의 유기적 결합이 우선이다. 네. 저는 뭐 연대가 있으면 고대가 있다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TV 토론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 네. 저희 MBN 내일을 또 시작으로 해서 두 번 TV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TV 토론이 생각보다는 재밌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선이나 당락을 떠나서 가장 지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후보는 황교안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좀 직설적인 질문과 그다음에 또 도발적인 질문들을 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그 부정투표 관련한 논란을 늘 해서 전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부정투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미지를 좀 털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생각보다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10% 초중반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 황교안 전 후보, 황교안 후보에 대한 좀 지지가 좀 뭉쳐질 수 있다. 아스팔트 보수 표심이 뭉쳐질 수 있고 이번에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면은 총선에서도 좋은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주장님,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회 누가 당선될 것인지도 관심사잖아요. 네네.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5명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4명만 뽑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세요?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이 네. 데이터는 국민의힘 지지층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심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원들의 표는 1인 당원 1인 2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분산이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대체적인 판세는 친윤 앞서가고 있는데 친이준석계죠. 이준석계가 쫓아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1인 2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지도가 상당히 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최고위원 선택이 되고 있는데 얼마만큼이나 그다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선택에 있어서
호감도와 충성도거든요. 네. 호감도도 아주 큰 차이로 보이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 충성도, 이른바 친이준석계가 얼마만큼이나 뭉쳐져서 좀 더 효과적인 이 분산 투표가 되느냐. 지금 최고위원 중에는 친이준석계로 포함되는 사람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김용태, 허나인데 지금 인지도에서는 허나 현역 의원입니다. 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결과인데 마지막까지 이 당심, 이 친이준석계 당심이 뭉쳐질 거냐. 이건 결과적으로 또 천하람 당권 도전하는 천하람 후보의 표하고도 상당히 연관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의 판세는 친윤 앞서가는데 친이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전당대회에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당권 대권 분리냐 일치냐 그 논란이 최근에 있었고요. 네. 지금 그 황교안 후보가 제기했던 울산 KTX 시세 차익 그 김기현 1위 후보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하고 연관이 되면서 상당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블랙홀 그 여당의 이슈까지 지금 끌어당기는 그리고 야당의 이슈와 대비를 시키는 이러한 지금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향후에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영 수사님,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이건 뭐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상에서 지난주까지는 썩 그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수사라고 보는 시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번 구속영장 청구 전에 검찰총장이 설명을 하는 그런 그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런 모습도 굉장히 지금 보기 좀 헌정사상 최초로 보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검찰총장이 일야당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설명을 하는 모습도 얘기 좀 낯설었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좀 시기적으로 구속영장을 그 발부한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곽상도 50억 관련한 그 무죄 판결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판결, 그리고 지금 울산 KTX 시세차 이런 논란들이 다 뭉쳐지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실제 돈의 흐름에 대한 어떤 물증적인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좀 정치적으로 지금 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런 시각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제 확대가 될지 이게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네. 여야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그렇습니다. 합의를 네. 했는데요. 이 대표는 지금 아무리 봐도 죄가 될 게 없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표결 전망 어떻게 하세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건 이제 전쟁이고 검찰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도 이제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게 표결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떠나서 지금 사실상의 정치적 운명 공동체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28표의 반발표가 나와야 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실제 검찰도 이것이 이 통과되리라고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좀 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이 수사에 대한 명분을 더 찾아가는 쪽이 검찰이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여론입니다. 결국 중요한 네. 것은 이 국회의원의 이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안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또 빅데이터나 관련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오차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네. 또 통과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 여론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이 명분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 중요한데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 체포 동의안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검찰에서는 또 구속영장을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로 또 청구할 수 있겠지만 네. 여론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진보 보수가 아니라 중도층입니다. 네. 중도층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 호남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호남 여론이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찬성 여론도 꽤 비중이 있게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 네. 이건 이재명 대표도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일종의 여론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검찰이 물증을 얼마나 제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공방 다시 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 각 당 지지율 추이에도 영향을 줄까요? 지금 주고 있고요. 또 줄 네.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그 정당 지지율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더 앞서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이 조금 그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서의 정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어요. 경기도도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사실 그 금요일 날 그 국회 앞에서 민주당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3,000명 가까이 모여서 어떤 새 과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부결이 돼서 이 사안이 좀 넘어가게 된다면은 또 다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현재는 지금 무당파로 빠져 있지만 다시 결집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네. 지금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들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안에서는 전혀 지금 먹히지 않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요 국면을 잘 넘어가면은 당 지지율은 다시 조금 상승할 그런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또는 진보층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제출에 따라서 더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위기 국면이 될 수 있고 또 선거를 생각한다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질 수도 있는데, 앞서 정당 지지율 그래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면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당 지지율을 묻고 면접원이 하는 조사니까 재질문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무응답이 상당히 높은데 더불어민주당이 26%의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울 지역도 20%대입니다. 네. 그런데 총선에서 2020년 지난 4년여 전에 3년여 전에 총선에서 가장 또 이 싹쓸이를 했던 곳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이거든요. 네. 내년 총선에서도 사실은 수도권 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지율이 20%대다, 어떤 조사에는 30%대다, 이건 선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얼마나 더 결집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 지지율이 계속 낮은 상태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각 당 이슈로는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에 있고,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이제 대표 관련 검찰 수사가 있는데요. 어떤 게 더 전체 당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합니까? 민주당으로 봐야 되겠죠.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되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는 이슈인 것이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쨌거나 간에 저쨌거나 간에 후유증은 저는 남는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3월 8일 날 일단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치는 시기적인 지속성, 네. 또 중도층에 대한 영향, 또 서울 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 앞으로의 또 기소됐을 때의 재판, 이 부분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은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추진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갤럽 조사 보면은 부정평가 이후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3%가 나왔어요. 지난주 조사에서는 1%가 나왔는데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안이 일단은 요새 젊은 층은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관심도 많고.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물증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의당이 좀 여기에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당이 50억 클럽을 먼저 수사하자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두 가지 특검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대장동 특검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젊은 층에게는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작동할 것 같고, 네. 또 중장년층에게는 이 부동산 이슈, 아까 말씀드린 울산 KTX 시세 차익 문제라든지 대장동 50억 클럽,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어제 진보 단체들이 예.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수 단체도 맞불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국내외 지금 여러 난제가 있잖아요. 네. 북한 미사일 쏘고 있고 또 경기도 어렵고,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분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네. 목소리도 나오는데, 정치권에서 지금 해결을 못하니까 지금 방장으로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앞으로도 더 지속될까요? 더 확대되겠죠. 네. 이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현정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시사 스페셜 나와서 분석을 해드릴 때 참 난망하고 우려스러운 일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도층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데이터상으로 없다라는 것은
더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차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너무나 수용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다 나라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특히 이제 이 전국을 주도해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도 전국을 풀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항상 우리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사는 수사고 민생은 민생입니다. 이것을 노련하게 또 정말 구분해 줄 수 있는 그 정치를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유인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저도 주말에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 부도가 중소기업체에서의 부도 문제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슈들이 무당파층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양비, 양실론으로 중간층은 지금 태도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국면이 좀 빨리 정리가 되고 좀 경제에 올인하는 세계 물가는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물가만 오르고 있는 이 문제부터 빨리 좀 정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결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결선 김기현 후보가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리고 천안 후보가 2위로 올라서느냐 안 오르느냐 저는 여당의 전대가 미치는 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할까요? 이번 주도 역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또 강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겠죠. 또 하나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또 경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있는 뭐 난방비 이제 또 1월 고지서가 또 날아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거의 막바지 판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영 소장님은 어떤 점을 꼽으세요? 지금 북한 관련한 이슈도 이게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슨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게 계속 쏘아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금씩 도대체 그럼 북한 이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정부의 눈에 좀 정부로 눈이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이 이슈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